박동무, 어디 가시오? 뒤에서 북한 말이 들렸습니다. 베이징 한복판. 저는 달렸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정은 동지를 직접 뵙고 보고를 올리는 당 간부였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전용 승용차. 위대한 수령님 만세! 그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군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25살 청년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인민군 병원에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기 서시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준혁이와 은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김정은 최측근에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살짝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 중심부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저는 2024년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 동지를 정기적으로 뵙고 경제 보고를 올리는 당 중앙위원회 경제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고 특권층에 속한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평양 중구역, 그것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25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작동했고 전기도 하루 24시간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거라고요. 아내 명희는 평양경공업대학 교수였고 큰아들 준혁이는 인민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작은 딸 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지요. 우리 가족은 매달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도 흰쌀이었고 돼지고기며 닭고기도 나왔습니다. 명절 때는 사과며 배 같은 과일도 받았지요.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교실을 읽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청사로 가는 길에는 전용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휘발유 걱정 없이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걸어 다니거나 전차를 타는데 전차도 전기가 없으면 서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당 청사에 도착하면 각종 경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공장 생산량, 농업 수확량, 무역 실적 같은 것들이었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충성스러운 당 간부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지요. 점심은 간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이 나왔고 국도 제대로 된 국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도 푸짐했지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6.25 때 겪었던 그런 굶주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8살로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쟁 때보다는 낫지 않냐고 늘 말씀하셨지요. 퇴근 후에는 가끔 모란봉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석양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 강가에서 뛰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일성 광장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그때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언제나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하는 방송을 들으며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게 영광이었으니까요. 명절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평양냉면을 먹으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당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왜 우리 같은 간부 가족만 이렇게 사는 걸까? 거리에서 마주치는 일반 주민들의 수척한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거의 끊기면서 평양까지도 물자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간부들은 특별 배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여름, 제가 검토하던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숫자를 봤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군의 식량 재고가 바닥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나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또다시 이런 일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 청사 복도에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농업부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동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 조사 다녀왔는데 평안도 농촌 마을이 완전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보고서는 언제나 농업 생산이 증대되었다. 인민 생활이 향상되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 어려웠지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몇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현실을 직시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 이게 제가 평생 충성을 바친 나라였습니다. 그해 가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배급이 줄어든 겁니다. 흰쌀은 옥수수로 바뀌었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간부 식당 식사도 형편없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특권층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부대 식사가 너무 부실하대요. 젊은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진다는데 제 큰아들은 25살, 한창 기운이 넘쳐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니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78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이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시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3년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석탄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그나마 나았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조차 쌀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많은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생산량을 2배로 부풀려라. 아사자 통계는 빼라. 모든 지표를 긍정적으로 작성하라. 저는 펜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어느 날 밤, 대동강변을 혼자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진실은 죄가 되고 의문은 반역이 되는 곳.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왕조일 뿐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 부장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 간부 역할을 하고 밤에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2023년 겨울이 지나고 2024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봄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3월 어느 날 군부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5살 청년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영양 공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약도 영양제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인민군 병원에 약이 없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구해오셔야 합니다. 저는 당장 평양으로 돌아와 모든 연주를 동원했습니다. 당 간부 특권을 이용해 중국산 영양제를 구했고 쌀과 고기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일반 주민 가족이 1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일반 병사 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부대를 다시 방문했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병동에는 준혁이처럼 쓰러진 젊은 군인들이 가득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병사들이 앙상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족이 오지 못해 홀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사흘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옥수수 몇 개를 보따리에 싸들고요. 이게 우리 집에 남은 전부입니다. 그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돈으로 영양제를 샀지만 저 어머니는 굶으면서 옥수수를 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6.25 때 인민군은 이랬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뭐냐? 전쟁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굶어 쓰러지다니. 다음 날 출근해서 경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군 식량 공급 정상화, 병사들의 사기 충천 같은 거짓말을 써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굶어 쓰러졌는데 정상화라니. 저는 펜을 내던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김씨 일가의 왕국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는 돈을 쏟아붓지만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킨다고 총을 들었지만 그 나라는 그들을 먹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충성을 바친 조국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낮에는 웃으며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을 외쳤고 밤에는 이를 갈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아들의 앙상한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준혁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무너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딸은이 미래는요? 이 아이들을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해야 할까? 어느 날 밤, 아내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준혁이는 이미 몸이 망가졌고 은희도. 이대로 가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아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탈출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는 당 간부였습니다. 감시가 심했고 해외여행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나가서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5월에 중국 베이징 출장 기회가 생긴 겁니다. 경제협력 회의였습니다. 보통은 보위부 감시원이 따라붙지만 저는 고위 간부라 단독 출장도 가능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돈을 챙겼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큰 돈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한국 대사관 위치도 몰래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 통제된 북한에서 이런 정보를 얻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78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심해서 다녀오너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와 은희는 제가 며칠 후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서 맛있는 거 사오세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출장 전날 밤, 대동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평양, 김일성 광장 근처 골목, 모란봉 공원 오솔길, 어머니가 평양냉면 만들어주시던 우리 집,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언젠가 어머니도 그분들 곁에 묻힐 수 없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길을 엽니다. 꼭 데려올게요. 준혁이와 은희, 그리고 어머니까지.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제 고향, 제 조국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회의 일정은 이틀이었습니다. 첫날은 평범하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장으로 가는 척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미리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였습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북한 보위부가 눈치챈 건 아닐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관이 가까워졌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 문만.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동무, 북한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박동무, 어디 가시오?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 산책하는 중이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달렸습니다. 있는 힘껏 한국 대사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서시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나이 50이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준혁이와 은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남한말을 처음 써봤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뒤쪽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내놓으시오. 중국 공안도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문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땅이나 다름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제 거처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희, 준혁이, 은희, 그리고 78살 어머니. 제가 탈출한 사실을 알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까지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수용소에?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 제 잘못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혁이가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꿈, 은희가 울며 아버지 때문에라고 말하는 꿈, 어머니가 이 불효자야라고 저주하시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사관 창문으로 베이징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희생시키고 얻은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대사관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저를 송환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중국은 곤란한 입장이었겠지요. 그 석 달 동안 저는 매일 가족 생각에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떨어져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생사를 모르는 채로요. 6.25 때 이산가족이 된 분들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영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 고위 간부 가족은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조선족 목사님이 대사관에 오셨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한국, 자유 대한민국, 제가 평생적이라고 배운 나라. 이제 그곳이 제 새로운 조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석 달 후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났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2024년 8월 드디어 베이징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제3국을 거쳐 가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경유한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저를 북한에 넘길 수도 있었지요. 석 달 동안 안전했다고 해서 끝까지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다니. 평생적이라고 배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출국장을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북한 여권이 아닌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들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명희와 아이들이 있는 곳, 어머니께서 계신 곳.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후 동남아시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한국 대사관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온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요. 분단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마음까지 갈라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가는구나. 제가 평생 원수의 나라라고 배운 곳, 그곳이 이제 제 새로운 조국이 됩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북한에서 배운 것처럼 미국의 식민지일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52년을 북한에서 산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기는 온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동지를 모시던 제가 이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편의점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 가게는 24시간 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다고요? 전기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선반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과자, 빵, 음료수, 컵라면이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 편의점에 그냥 있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처음 해봤습니다. 북한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검색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남한의 5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북한에서는 명절 때나 보던 것들이 여기는 매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아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우리만이 낙원이라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부릅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평양냉면과 남한냉면은 맛이 다르더군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니 모두들 송편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먹던 것이었지요. 김장철이 되니 김치를 담갔습니다. 담그는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김치는 김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양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실까요? 밤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4년 겨울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북한 실상을 증언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곳 주민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보지 못하면 너희 세대라도 꼭 통일을 이루어라. 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대동강변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모른 채 김씨 일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